7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8년 8개월간의 서울시장 임기를 극단적 선택으로 마친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40년 지기인 이해창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열정적이었던 사람, 이렇게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다면서 법의 심판과 인간적 사과를 받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측이 외면했다는 말도 했는데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익신 반장이 휴가를 떠나서요. 이번 한 주 새 얼굴과 함께 할 텐데요. 정치부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가정엔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조익신 반장보다 잘할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오는 16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16일이요? 네, 16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네.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좀 짚어보겠지만요. 지금 내년도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지사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 대법원 선고에 아마 정치권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걸로 보이고요. 네. 아,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네. 9,430원과 8,500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그게 1차 수정안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일정을 고려할 때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네. 최종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수정안을 서로 내놓고 이제 네. 조금 이제 의견이 좁혀지면은 이제 합의가 가능할 거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의견차가 많이 큰 상태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 새벽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혁 반장한테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서울시청에서의 온라인 연결식 이후에 화장된 박 시장의 유해는 유언대로 경남 창녕 선산에 묻혔습니다. 오늘 연결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0년 지기 친구 박원순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한쪽에선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한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랜 친구 박원순 시장님,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으로 일해왔던 박원순 시장이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에 출근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가진 연결식에는 그의 가족과 서울시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결식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영상이 상영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 저의 답은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문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애도가 성찰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성찰은 무엇보다 자기 성찰로 시작됩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결식을 마친 후 응구차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후 박원순 시장의 유해는 본인의 유언대로 경남 창녕 선산의 부모님 산소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 많은 추모객들이 지난 주말 서울대병원 빈소와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시청 앞 분향소에만 어제까지 2만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오늘 낮 기준으로 107만 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습니다. 주요 인사들 상당수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시도지사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습니다. 40년 동안의 오랜 친구였고 또 존경하는 동지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박변은 어쨌든 서울시장 이전의 시민운동가였고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어왔던 정말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빈소를 찾았고요. 해리스 미국 대사, 싱하이밍 중국 대사 등 각국 대사들,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등도 조문을 했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맞붙었던 정몽준 전 의원,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생에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수 야권에선 방금 언급한 인사들 외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윤재욱 통합당 의원, 정양석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빈소를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권 하에서 권력의 핵심부나 언저리에서 행세 깨나 한다는 사람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고소건을 둘러싸고 조문 논란부터 2차 가해 논란까지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오늘 관련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에 관해서 제2차 가해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힘없는 피해자의 고뇌,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이 대독한 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출근길, 고소인 측 2차 가해 추가 고소.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잡혔고요. 그 2시 조금 전에 장례위원회 측이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위원회 측의 그 입장문을 보면은
뭐 쭉 앞에 내용이 있고요. 이제 뒤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쓰고도 이 글씨를 좀 못 알아봤어요. 기자회견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에 기자회견은 강행이 됐죠. 이제 기자회견 강행이 됐고 또 그 고소인 측과 또 여성단체들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고반장이 이제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기자회견 제목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이게 이제 기자회견의 제목이었고요. 고반장, 오늘 고소인이 함께 나온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요.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측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 경위와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 측은 검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 반장이 둘이라 좀 헷갈리는데 최종혁 반장, 저 고소인이 쓴 입장문도 오늘 공개가 됐죠? 네, 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을 했는데요. 고소인은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 처음 그때 소리를 질렀어야 하고 또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를 했어야 마땅했다라면서 이 긴 침묵의 시간, 이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싶었다. 이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고 했는데요. 부소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측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의 업무는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부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보내온, 물론 이제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보내온 사진을 동료 공무원들한테도 보여줬다. 뭐 이런 주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고요. 최근 박원순 시장 그 장례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공무원으로 임명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서울시청에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서 4년간 비서로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의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그 죽음으로 사건이 덮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아까 제가 이제 장례위원회 측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장례위원회 측에 아마 질문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지금 장례위원회 측의 입장이 막 나왔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장례위원회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막 나온 입장이고요. 아마 기자회견에 대해서 또 세세히 이제 질문이 가니까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모양입니다. 아마 관련한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네. 어느 정도 뭐 묵인을 했다라는 주장이 네. 고소인 측에서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관련된 거죠. 입장까지 네. 종합해서 사안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가해 우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최 반장,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탈당 사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정의당은요. 고인을 추모하되 피해 호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상정 대표가 조문해서 공식적으로 애도와 조의를 표하되 피해 호소인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표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고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2차 가해 움직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 연결식 이야기를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온라인 연결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박원순 시장 운구차는요, 이른 아침에 이 불교식 발인을 마친 뒤에 오전 7시 20분쯤 빈소가 마련됐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해서 서울시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식은 오전 8시 반부터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이 코로나19 등을 고려해서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연결식에서는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도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해찬 대표는 그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얘기했던 게 바로 하루 전날이었는데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여기 있다는 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토록 애정 써왔던 서울시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애도의 시간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다겠죠. 지금 제목만 나와가지고 위로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장례위원회 발로 오늘은 이제 장례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40년 지기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 장례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위원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례위원회를 또 대표하는 또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 아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김혜영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 정도가 이제 유일한 사과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내놨고요. 그 이해찬 대표의 뭐 추가 발언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풀 워딩이 이제 나오게 되면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연결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 반장, 최종혁 반장. 박원순 시장 유족 대표로는 딸이 인사말을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아버지를 보내는 딸의 심경이 네. 좀 담겨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유족 대표로 박 시장의 장녀인 박다인 씨가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자, 박 씨는 이 아버지는 영원한 시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껏 그랬듯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라면서요. 자, 이제 우리의 꿈 한 명 한 명의 꿈이 이 존중받고 실현되는 더 좋은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연결식을 마친 뒤 운구차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화장 절차를 하는 이 박 시장의 유해는 추모공원을 출발해서 이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 이 경남 창녕에 있는 선산으로 옮겨졌는데요. 박 시장의 유언장에서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라고 적었던 바가 있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묘서와 관련해서 유족의 뜻에 따라 야트막하게 살짝 솟은 정도의 봉분 형태로 소박하게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많았죠. 네, 최반장. 일단 서울대병원 빈소 그리고 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는데요.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는 어제까지 2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분향소에도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헌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요.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죠. 네,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서울특별시장 이 반대 청원에 56만 명 이상이 현재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자, 뭐 이해찬 대표의 뭐 발언이 전체 내용이 지금 들어오진 않은데 아무튼 고소인을 피해 여성이라고 일단 지칭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또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게 상당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엄밀히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아, 피해 그래요? 여성이 아닌데. 아, 피해 호소, 피해 피해를 호소인. 호소하는 그러면 여성. 이제 장례위원회에서 그동안 밝혔던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고반장이 좀 챙겨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박원순의 마지막 출근길, 고소인 측 2차 가해 추가 고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을 둘러싸고 전국이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6.25 전쟁 영웅,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아온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 장군은 관련법에 따라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고 장군 묘역이 만장된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이틀 뒤 안장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현충원 안장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서울에 모셔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중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인천 상륙 작전 당시 가장 먼저 평양으로 진격했던 인물. 자, 그 공로를 인정받아 32의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됐고 33세는 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에 오른 인물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자칫하면 나라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해내신 구국의 영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 반면 일제시대 일본이 만주 지역의 광복군을 토벌하기 위해 창설한 간도특설대, 바로 이 간도특설대에서 1943년부터 3년간 장교로 복무한 인물. 자, 2009년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실학과 유신일이다. 내 창씨개명을 실학가원 유신으로 해야지. 그래서 실학가로 유신으로 창씨개명을 한 분입니다. 자, 지난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으로 꼽히면서도 이 다른 한쪽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공과 가가 뚜렷한,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태극 무공훈장 등을 받은 백 장군, 국립묘지법에 따라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자, 국립현충원은 두 곳이 있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현충원. 자,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그리고 대전현충원은 보훈처가 관할하지만 지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현충원의 자리가 부족해서 1985년 대전현충원이 설립이 된 건데요. 특히나 355명의 장성들이 안장된 서울현충원 장군묘역은 이미 1996년 다 찼습니다. 이후 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사례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보시는 이분, 2013년 별세한 최명신 장군이 예외입니다.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유언에 따라 8평짜리 장군묘역이 아니라 1평짜리 한평 남짓되는 사병들의 묘역과 나란히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의 사랑도 속에서 영광스러운 한 일생을 보내셨고 명예도 필요하지 않으셨으며 권력과 건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한 인생을 멋있게 하나의 군인으로서 살아가시고 또 멋있게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현충원에 장군묘역이 없다는 건 백선엽 장군 본인도
또 그의 가족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가족들에게 내 맷자리는 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됐다라는 뜻을 밝혔고 이 국방부도 보훈처와 유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백 장군의 장남 역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주이신 백남영 장남께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 고인께서 건강하시던 시절에 대전현충원으로 가기로 가족들 간에는 이미 사전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대전현충원이든 서울현충원이든 모두 국립현충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통합당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전에 간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백 장군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6.25 전후 12만 명이 이 동작동에 계시기 때문에 동작동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신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서울현충원 내 국가 원수 묘역이 다 찼지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산을 깎아서 만든 자리에 안장됐다라는 점을 거론한 건데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또한 대통령의 지시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 같은 요구, 백 장군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왜곡한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마치 고인을 모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과 정부는 백 장군이 친일행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조국을 구한 고인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 당대표께서도 조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두고 여야로 또 진보, 보수로 전국이 나뉘었던 만큼 정부 여당 인사들 일제히 백선엽 장군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이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조문을 했죠.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조문을 했는데요. 이 과거 총리 시절 공관에서 고인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때만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네. 올 초에 갑자기 몸이 약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에 참석했던 이 대표, 재차 자신이 백선엽 장군 조문을 다녀온 점을 언급했는데요. 두 사람의 장례를 두고 이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장례 기간에는 서로가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문 정국에 갈라진 정치권, 공과 두고 이념 논란 과열입니다. 네, 앞서 제가 속보로 전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일단 다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강훈식 의원이 이제 그 대표의 이제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고 아까 이제 장례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오늘은 아직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당에서도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그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서 먼저 입장을 밝히게 됐다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들어온 소식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에 청와대의 통보로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그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일단 했고요. 네. 아울러 이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문을 지금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고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이제 지금 이제 해명 그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듯이 오늘 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등장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서울시 부분이 나왔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 이제 관련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 사실상 묵인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이제 백선엽 장군 이제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극한으로 치닫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이 분열된 계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맞는지,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등이었죠. 두 고인의 공과를 두고 지지와 비판 여론이 나뉘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박 시장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특별시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문을 하지 않았죠. 다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 시장을 조문을 했고요. 죽음 앞에서는 일단 모자를 벗는 것이라면서 진영 논리들이 앞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자꾸 묻혀버린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여권 인사들이 연달아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어제 일제히 빈소를 찾았는데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장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조문 논란을 차단하고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여러 논란은 있지만 군의 원로셨고 6.25 전쟁에 공헌하셨다는 점에서 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제 통합당의 주장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긴 했지만 직접 조문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백 장군을 대전이 아니라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백 장군을 조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작동에 모시는 게 마땅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생각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백 장군의 유가족은요. 이미 백 장군과 대전 현충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조문을 했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 상주인 이 백남혁 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 고인이 건강하던 시절에 이 대전 현충원으로 가기로 이 가족들과 정리를 했다라는 뜻을 유가족들이 이해찬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현충원 장군묘역에 지금 만장이라서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국방부 또한 이 보훈처와 유가족의 협의에 따라서 대전에 모시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친일파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국립 서울 현충원이 만장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훈처 등 관계기관이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립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현충원, 그러니까 국립묘지 자체에 안장하는 거를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과거 만주군 이 간도특별대에서 복무하는 등 이 친일 인명 사전에 올랐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에서는요, 이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앞서 군인권센터는 친일파 백선엽이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요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말지를 논의했고 부의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면서 해당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채널A 전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에서 요청한 수사심의 소집이 예정돼 있죠.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니라 부의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두 건이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두 건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건이 들어와 있는데 더 들어왔다면서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 중에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가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기관 고발인만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민원연과 법세련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였죠. 이 피고발인인 한동훈 검사장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벌써 5번째 수사심의 소집이 요청된 건데요. 한 검사장 측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정치부에 여기 맡으면서 최근에 처음 사용해봤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제도인데 지금 5번째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 반장 얘기에 따르면요. 최 반장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수사심의위라는 게 현 정부 들어서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맞아요. 전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의 뭐 그때 취임하자마자 도입을 했던 제도였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뤘던 적은 있네요. 네, 첫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네. 또 언급을 했던 제도였는데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좀 외부의 시각에서 한번 봐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제도였습니다. 법조계나 학계 또 언론계 등 사회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이 같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5개의 수사심의 요청이 있는 걸 봐서는 정작 수사 주체인 검찰의 책임은 좀 옅어지고 제3자를 통한 좀 여론전만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좋은데 남용되지 않게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최 반장,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 결정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그렇죠. 가지게 되고 많이 네.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수사심의위가 지금까지 총 9차례가 소집이 됐습니다. 심의위 권고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앞서 8차례 모두 이 심의위 권고를 따랐는데요. 그리고 9번째가 바로 이 부회장 관련 사건입니다. 심의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또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검찰이 좀 수사를 해왔는데 이 수사위가 좀 이런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일종의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제 사건을 두고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등등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좀 미뤄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최소연 반장. 네, 맞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기소 대상과 범위를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게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심의위 결정을 거스른 전례도 없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기소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고려해서 입증이 확실한 범죄 사실에 대한 선별적인 기소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논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짚었죠.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갈등이 봉합이 됐죠. 물론 이제 추 장관은 이제 정과 부정 이런 용어를 썼죠. 본인은 옳고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맞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지만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짚었던 대로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이제 외부에 먼저 유출된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여지는 계속되는 분위기예요, 고반장. 일단 이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밝혔듯이 이 장관의 입장문 가안은 보좌진을 통해서 범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루어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안 되니 말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면서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아무튼 박원순 시장 또 이제 백선엽 장군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어제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또 이제 뭐 둘로 갈라진 이제 그런 이제 분양 관련해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아무튼 관련한 논란 저희가 뭐 속보거리가 있으면요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통합 백선엽 서울현충원 안장 민주 정략적 요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죠. 이에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2배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그리고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에 각종 숫자가 아주 빼곡한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폐지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한 모양입니다.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12%.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자,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강남 대치동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 23억 원에 판 아파트 현재 시세는 37억 원이 됐습니다. 버틴 사람이 승자라는 걸 예견했던 걸까요? 여전히 청와대에는 이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8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17%보다 47%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부정응답이 지난달 초보다 22%포인트 높아졌는데 조사 주최 측인 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먼저 고가주택이 포진한 강남구입니다. 지금 종부세 때문에 거의 멘붕 오고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파산이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최대 6%로 올리고 이 투기성 단타 매매에는 양도세를 70%까지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을 팔겠다고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죠. 자,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세, 일단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노원구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왕좌왕해요, 손님들이. 분위기가 이게 막 오르는 추세라서 이게 금액이 지금 더 오르면 팔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라서. 이 양도세를 낼 바에 아예 물려주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까지 높아지는데 현행 증여세율은 아무리 많아봤자 50%입니다. 다수가 증여를 택할 경우에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커집니다. 세금적인 억울하니까 있는 분들은 증여를 해버리고 제가 아는 분들 여기 증여하신 분들은 손자한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검토 중인 대책, 증여 취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입니다. 710 대책에선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8%로 3주택자 이상은 12%로 올렸었죠. 증여재산의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현행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도 종부세도 최대 0.3%포인트 올립니다. 이건 원래 작년 1216 대책에 포함이 됐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다주택 종부세 강화책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만약에 마포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가 26만 원에서 내년 73만 원으로 오르고요. 서울 서초구에 11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올해 977만 원에서 내년에 1,7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보편 증세 대신에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서 부자들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를 해왔었죠. 민주당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증세 효과 연간 1조 6,5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70 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중단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가서는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이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약 제도가 있죠. 영 엉뚱한 방향,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이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해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 성실히 청약 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었고요. 결국에는 20년간 묵힌 이 청약 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라는 한탄이 쏟아진 겁니다. 정부가 신혼 생애 최초 특공을 늘린 건 주택 청약이 로또가 되고 또 대출까지 옥죄면서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청년 측의 혜택을 늘리자 4050 세대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공급 없는 한정된 파일을 놓고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다주택 증여 시 취득세도 2배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그야말로 영어로 이제 가장 핫한 지금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710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상세하게 짚어봤지만 그 새로운 내용이 저희가 좀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 또 증여 취득세를 2배 올리는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정부는요, 이 710 대책을 통해서 이 다주택자가 이 규제 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행 증여세율은 아무리 많아봤자 50%입니다. 그럼 당연히 증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에 따라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일반 취득세에 맞먹는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증여를 통해서 내가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 되면 12% 이렇게 부가식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주택자로 증여를 받으면 일반 취득세보다는 증여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였죠. 자,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 주택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입니다. 이 세대가 분리된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증여도 사실상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가 나왔죠. 그게 얼마나 지켜질까? 저희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관심거리인데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자였는데요. 일단 집을 한 채는 팔았다는 거죠, 최 반장.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집은 놔두고 세종 집을 처분해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윤 비서관은 국민 눈높이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를 감안해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가 아닌 세종시 주택을 팔게 된 이유를 지금 서울에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에 근무 중인 건 맞죠. 다만 이제 네. 노영민 실장 사례하고 맞물려서요.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 이런 논란거리가 지금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지금 그리고 이 자치단체장들 중에서도 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이 좀 많습니다. 일단 특히 이들은 이 지방의 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송하진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에선 관사에 살고 있고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역시 지역에선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 노원구에 집을 두고 대구에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아예 이 충북 청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서울의 집만 남겨서 지역에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죠. 최근에 몇몇 고위 관리들이 단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서 집을 파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가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를 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입니다.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만이 내 재산을 갖다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그야말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죠.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 국민 보고 대회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린다면서요, 신 네, 반장.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 기조연설을 갖고 전체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와 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 또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처음 언급됐던 건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했던 4월인데요. 이 당시에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비할 방안으로 처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달 중에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발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 1회에서 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의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추진본부의 본부장은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보고대회는요. 노사민당정 이렇게 모두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노사민당정 좀 많잖아요. 국장 혹시 뭔지도 아시겠어요? 알죠. 네, 노사는 이제 네. 노동계하고 경영계, 네. 그리고 민은 민간, 그리고 당정은 이제 물어보고 문제 다 민주당과 얘기하네요. 혹시 제가 네. 다 못하실까 알았어요. 한 겁니다. 예. 청와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특히 노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대회 현장에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는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낸 국민적 자신감을 발판으로 이 정부가 노사민당정 협력과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반드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본이 되더라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는요, 이제 내일 또 대통령이 기조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소식을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최 반장. 네. 그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60명대가 나왔네요. 네, 좀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발생이 19명, 해외 유입이 43명, 그리고 총 62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역시 해외 유입이 말씀하신 대로 급증했다는 건데 3월 말 이후에 3개월 만에 최다 숫자인데요.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42.7%였고요. 국내 집단 발생은 35.5%로 해외 유입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발 확진이 많은데요. 어제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31명, 필리핀 16명, 우즈베키스탄이 9명, 카자흐스탄 3명 등입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1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169명이었고 그중 내국인이 48명, 외국인이 121명이었습니다. 7월 9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또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고 반장, 지역 감염 상황은 어때요, 지금요? 일단 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 19명은 수도권과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0명, 광주 6명, 경기도 3명인데요. 광주의 추가 확진자 중에 5명이 방문 판매 모임 발입니다. 각각 또 일곡중앙교회, 배드민턴 클럽, 휴대폰 매장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확산세를 대전으로 옮긴 최초 확진자는 수도권의 방문 판매 업소를 다녀갔고 광주에서의 확산도 광주 금양빌딩 소재 방문 판매 업체에서 기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 설명회나 무료 체험 행사 등 방문 판매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바로 정리할게요. 1주택자 종부세, 다주택 증여취득세도 인상 검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못했죠.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가 정치권이 일제히 조문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국회 시계가 멈춰 있었는데요. 공수처와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현안도 쌓여 있어서 앞으로도 여야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선서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학교 시작할 때 했던 개학식 다들 기억나시죠? 국회에도 이런 개학식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요. 바로 개원식입니다. 개원을 기념하는 행사죠.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아직도 개원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87년 개원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열린 건 18대 국회. 2008년 7월 11일이었는데 오늘이 벌써 13일이잖아요.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던 데다 갑작스러운 박원순 시장의 죽음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기한 없이 대기 중입니다. 강기정 수석은 어제 쓴 연설문이 오늘 구문이 되고 오늘 쓴 건 내일 구문이 되고 8번째 반복만 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 원내수석이 일정을 협의하러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개원식을 여는 문제에 일단 의견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15일에는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박 시장의 연결식이 있었고 내일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바로 국회 일정을 돌입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법사위원장부터 다 가져간 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인 거죠. 상임위원장 선출 만찬을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이 개원식의 들러리로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사실 개원식은 국회에서 매번 해오던 관례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생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식하면 되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가능은 한데요. 청와대는 야당과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 개원 연설은 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은 어떻게든 통합당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국회 시계가 늦어지면 어쨌든 피해는 국민 몫입니다. 7월 국회 현안이 쌓여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공수처, 인사청문회,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또 일하는 국회법까지 딱 봐도 여야 격돌의 장이 펼쳐질 것 같네요. 당장 15일이 예정돼 있던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서 어서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를 내라.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법이다. 양 당은 오늘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 기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나 행정부의 시녀 앞잡이 노릇하는 일만 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될까요? 국회 기상예보 한번 예측해봤는데 딱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지난번에 고 반장이 미리 해줬습니다. 자, 우선 7월 한 달 국회 날씨 한 줄로 정리하면요. 구름이 많이 끼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강동원 씨가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 예보는 흐리네요. 네. 자, 7월 임시국회 논쟁 불씨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진실규명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현재는 애도에 집중하지만 이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선 박 시장의 사건을 짚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 이후 처음 대선급 재보궐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도 재보궐을 언급했습니다.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재보궐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보니 여야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요성이 더욱 큰데요. 민주당은 후보를 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당원에 따르면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수장을 모두 야당에 뺏기면 이거 대선에 불리하다 이런 우려도 크다 보니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차기 민주당 대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박 시장의 장례로 잠시 멈췄던 당권 레이스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판이 커진 재보궐선거가 당대표 선거에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인데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부담이 커진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후보 측은 내년 2월이면 재보궐 후보를 공천한 이유여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당대표가 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김부겸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대표를 사퇴한다는 건 무책임하다는 입장이죠.
캠프 간의 경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멈춰선 국회, 지각개원 신기록. 한꺼진 제보호램, 여야 모두 촉각입니다. 네, 지금 뭐 박원순 시장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좁은 정국이 펼쳐지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여야 간의 갈등 구도가 지속이 돼 왔는데 지금 이제 아예 7월 국회가 좀 이제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후부터 여야 간에 조금 이제 국회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는 하는데 지금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고요. 최 반장, 지금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기록은 좋은 기록은 아니죠.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개원식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현재로서는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여야 원내 수석부 네. 대표가 이제 그거를 합의하려고 이제 만났는데 뭐 오늘도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여야가 좀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많은 진전이 있긴 했지만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개원식은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뭐 며칠에 열어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어서 여야 합의로 그동안 일정을 정해 왔다 보니까 좀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뭐 최수연 반장 발제에서 보셨겠지만 21대 국회 이전에는 18대 국회가 2008년 7월 11일로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21대는 그것보다 더 늦어지게 된 건데요. 자, 지난 20대 때는 2016년 6월 13일에 열렸고요. 뭐 어쨌든 최대 지각이라는 반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뭐 추모에 전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 연결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과 발인 절차를 마친 만큼 이제 멈춰섰던 7월 임시국회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통합당은 야당에게 들러리 서는 뭐 거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민주당은 15일에 개원식도 하고 본회의도 열자 이런 입장이고 통합당은 뭐 개원식 하지 말자 그냥 상임위 뭐 이런 국회 일정으로 들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의 배준영 대변인은 허울뿐인 개원식 요구를 멈추고 진짜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협조하라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뭐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뭐 제대로 협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통합당은 정무위와 법사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지휘권 박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정무위를 열어서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진상 파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개원식을 한 사례가 있어요, 고 반장? 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7대 국회 당시에 야당인 신민당이 당시 총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불참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의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거의 계속 협의를 해서 열어온 겁니다. 자, 여야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원순 시장 관련한 공세가 인사청문회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의혹은 짚고 가겠다는 겁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전 비대위 회의부터 관련한 발언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추모가 끝난 후에는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통합당에서는요, 이 경찰의 수사 상황이 고소한 다음에 수사 상황이 상부를 거쳐서 즉각적으로 박원순 당시 시장한테 뭐 보고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20일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관련 의혹들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이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계속 수사할 필요성은 없는지 뭐 이제 청장 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고요. 또 고소 사건이 사전에 박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주 원내대표는 만약에 수사 내용 유출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이 같은 이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철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그러니까 전 부산시장이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통합당이 파헤친다면서요. 네, 역시 이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이 성추행 혐의가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이런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김창룡 후보자가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을 하기도 했다 보니까 뭐 당시에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뭐 물어보겠다는 건데요. 다만 어쨌든 청문회는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여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공방회장으로 변질
변질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최 반장. 네, 일단 오늘 20일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이 일정 역시 여야 협상의 대상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죠. 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그 아들의 병역 면제 등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이인영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이 통합당 김기현 의원과 통일부가 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김기현 의원, 이 후보자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기본 체크 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외통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 자료 요구와 서면 질의가 들어온 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실 등 일부 의원실의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 역시 군 복무 중에 대학 재학을 한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로 10시간이 걸리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군 복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하태경 의원 쪽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군대든 대학이든 둘 중 하나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 후보자는 근데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무부대가 서울로 배치가 됐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몇 개월 후에 서울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짚어봤지만요. 공수처도 아주 큰 뇌관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최 반장? 네, 일단 통합당을 향해서 이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자, 일단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15일, 처리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 야당 몫의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선정 권한을 가진 통합당, 아시다시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 후보 추천위 구성에 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 자, 인사청문회법 등 이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 모양인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를 오늘 확정을 지었죠. 네,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임을 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장성근 변호사가 네. N번방 사건의 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강모 씨를 네. 변호를 맡았다라는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 장 변호사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결론은 사임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요? 일단 장 변호사는 그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친다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 역시 이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나머지 후보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선정했지만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중에 1명이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공수처 데드라인이 15일이 언제예요? 모레죠, 모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니까 내일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왜 빨리 주세요? 네. 지금 그 양당 원내 수석 관련한 협의에서 조금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짧게만 해주세요. 네네. 네. 오후 3시에 만났는데 일단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했고 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네. 일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 합의에 맞물려서 요구한 걸로 이제 그럼 내일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자막은 이미 나갔죠. 국회 지각 개원식 신기록, 판 커진 재보선엔 여야 모두 촉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전국 곳곳 물폭탄, 수로 작업 중 사망자도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물폭탄을 퍼부은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침수나 산사태 같은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을 뿐 아니고 경남 함양군에선 수로 작업을 하던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뭐 막 소식이 들어왔네요. 일단 근데 저희 빼고 혼자 영상 찍으셨던데 너무 좀 치사한 이거 거 곧 아니에요? 나갈 거예요, 멜빵 영상. 내부. 이거 멜빵. 네, 빼고. 멜빵.